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주현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반영 소개. 간단하게 그냥. 저는 사진 작업하고 있고요. 권순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박물관 이사로 있는 홍승구입니다. 오늘 사진 됐고요. 박만호 선생을 어렵게 관장님으로 모셔서 지금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옛날 견지동에 있을 때, 평화박물관 견지동에 있을 때 스페이스 국어에서 시작을 멀리서 뵀었던 적도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아마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견지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일고 왔는데 조금 오시기에 좀 외지죠. 외지긴 한데 그래도 40평 정도 되는 전시 공간을 다시 열었습니다. 다시 열었고 견지동 시대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좀 좁혀서 국가폭력 중심으로 좀 했으면 하는 게 마음이고, 하여튼 전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박만우 선생님께 이제 다 맡겼습니다. 그냥 맡길 때 우리 바람이 이렇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제 하고 맡긴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박만우 선생님이 주도하에 큐레이터를 좀 젊은 큐레이터를 모셔서 개별 주제들을 운영해 나가는 식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이번에는 중앙정보부 60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조지은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중앙정보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아마 권 선생님이 했을 것 같은데 국가보안법을 좀 다뤘으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려서 지금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평화박물관의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걸 갖고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은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제일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간첩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첩을 어떻게 다룰까를 고민하다가 작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간첩 역사를 이제 쫙 개발하는 것보다도 내가 갑자기 나를 갖다가 간첩이다. 그런 해서 붙잡혀가서 간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물론 그 이후의 얘기도 길겠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고,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에 줄이려면은 들어가서 보통 한 2달 정도 있거든요. 길면은 제일 긴 사람은 넉 달, 짧으면은 한 30일 정도가 한 달 만에 만들어지면 이제 속성도 만들어지는 거로 간첩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 잡혀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부 3번을 짜주셨는데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최은준 선생님하고 박만우 선생님이 아까 작가로서 큐레이터로서 말씀하시고, 이제 세 번째는 저는 다른 분을 모시는 줄 알았는데 저보고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작동선이 아카이브라기보다는 좀 고물상 작동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 선생님들이 작품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희귀한 유물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유일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5만 원, 10만 원 주면 비슷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또 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신문자료도 그렇고 추억록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꺼내놓고서 이제 이런 도품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간첩 얘기를, 간첩은 간첩을 만드는 게 중앙정보부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각 기관이 만듭니다. 각 기관이 만드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국정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안기부였고, 그다음에 국군기무사령부, 지금은 이제 안보지원사령부가 또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보안사, 그 전에는 방첩대, 특무대, CIC 이어지는 그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있습니다. 세 기관이 주로 간첩을 적발하는 1차 수사기관인데, 이 간첩의 공정이 끝나려면은 검찰을 거쳐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이제 간첩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받아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첩을 만드는 기관은 이렇다. 이 정도면 어때요? 대한민국에서 센 데는 다. 그 어쩌면은 그 이 기관들이 센 이유는 간첩을 만들 수 있는 그 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은 간첩 사건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박정희는 뭐였지? 자, 우리 중요한 게 박정희가 정보장교 출신입니다. 전두환이는 보안사령관 출신이에요. 근데 난 이거 제가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3년 동안 그때 국정원 밥을 먹었는데, 그때 국정원에서 경험했었던 것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대통령은 어떻게 개입을 했을까인데, 국정원 애들이 절대로 안 가르쳐주죠. 또 뭐 대통령한테 특보한 거, 밀보한 거, 좀 내놔봐라 했더니, 그거는 부장이 대통령한테 직접 갖다 주고, 부에도 한두도 안 남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는데, 우연한 기회에 자료 하나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전두환이가 그 간첩 사건 보고했더니 각하 분부사항이라고 써놓은 만한 메모지예요. 손바닥보다 조금 큰. 그러니까 이게 몇 절지인가? 16절지, 64절지가 된. 그러니까 다시 16절지 다시 그 4분의 1만은 거기에 빼곡하게 쓰인 메모였는데 각하 분부사항이라고 무슨 국장이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엉뚱한 자료처럼 들어가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이제 국정원 그 자료실이 이방만한 데다가 이방보다 약간 작나? 하여튼 자기네가 남겨둔 각종 서류, 조사 서류들을 놓고서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꺼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찾아내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거기 막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한 자료인데, 왜냐면은 각하 분부사항이 나오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이 내용은 말이에요. 누구냐면 강용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가 전남대 위계관을 다니다가 간첩이 됐어요. 사연이 특이한 게 고등학생 때 광주 도청에 남았었던 그 시민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아갖고 전남대 그러니까 뭐 방황하느라고 대학을 좀 늦게 갔고, 그 사연들 보면 기가 막혀요. 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뭐 못 간다 하고 막았다가 고집을 피우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 밥이나 먹고 가라 해서 된장찌개 해서 끓여주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었는데 담배 사다 줬대요. 교육복지관에다가 담배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청에 갔는데, 도청에 있지 않고 앞에 전진 배치돼 있는, 거기에 배치돼 있다가 기원군 들어올 때 일찍 튀어서 자기는 살았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해서 간첩이 됐고 뒤늦게 의사가 됐어요. 뒤늦게 의사가 됐는데 이 사연을 보면은, 왜냐면은 간첩이,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가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뭘 지시했냐면, 야, 이 전남대 애들하고 서울에 있는 애들하고 다 같이 민문화원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서울에 왔었잖아. 그 만나서 그거 협의해서 뭐 공동작전을 취했을 거 아니야. 그거 왜 조사 안 했어? 그걸 지시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정도를 지시하려면요, 이거는 수사 ABC 팀에서 수사팀장쯤 돼서 내막을 아는 사람, 그 정도가 돼야 하는데, 아니 전두환이가 그럼 그렇게 세세하게 간첩 사건들을 그렇게 세세하게 보고를 받았던 거예요. 이거 간첩을 보안사령과 괜히 그냥 허당무도 한 게 아니네. 그거 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이제 든 생각은 강용주 죽었겠다.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났으면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이제 뚫게 맞을 거 뚫게 맞는 그 프로세스가 끝나고 한숨 돌리고 각하한테 보고가 되는데, 각하가 상호조사라고 했으니까 이 수사관들이 불러다가 다시 좁혔을 거 아니야. 야, 이 자식 죽었겠다 해서 이제 강용주가 그때 자주 친하게 볼 때 강용주 불러다가, 야,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먼저 얘기하면은 기억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일단 저녁 때 만나자 해서 국정원 근처로 불러내서 아주 비싼 밥을 먹였죠. 기를 사줬어요. 날 먹성 좋게 와이프가 하고 나서 그냥 쩍쩍쩍쩍 기를 다 빨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거 먹이고 난 다음에 내가 본론을 얘기해서 하는데, 이제 그쪽 얘기를 원래대로 들으려니까 내가 바로 물어보지 않고 좀 돌려가면서 그 정황을 자기가 얘기하게끔, 그 수사받다가 뭐 다시 뭐 재조사 받는 거 뭐 없었어? 뭐 이제 하는 식으로 좀 돌려서 물어보는데 모르겠다는 거야.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얘기하다가 내가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가진 이렇게 돼서 이러저러 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 안기부 애들 광주 안기부 애들도 그렇고 서울 안기부에서도 그거 다시 조사했을 거 아니야. 가까운 부사인데 근데 왜 그거 기억이 안 나? 그거 내가 좀 짜증을 냈어. 이 자식이 이게 지금 얼마나 그 국정원 과거사에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대통령이 제일 정보를 밝힌 거 마침 네가 그런데 그거 짜증을 냈더니 내가 그러다가 강민재한테 된통 당했어요. 형! 야, 이 자식아 왜 그렇게 생각은 나했더니 형! 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살지 그게 다 생각이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그 다한 기업들을 인위적으로 지워버리는 거죠. 인위적으로 지워버리는 거고 나는 그거를 또 놀란 게 이제 사진이 나오겠지만 송기복 선생님이라고 송실과 간첩했고 내 간첩 피해자 중에서는 이제 정말 나하고 아주 친하게 그 지내는데 그 양반은 고3 때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간첩으로 되었을 때 만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게 발단이 돼갖고 20년 뒤에 간첩으로 몰려서 이제 잡혀갔는데 진짜로 20년 동안 그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죠. 완전히 진짜로.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같이 만났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껐는데 자기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몰라했더니 어머니가 그 엉큼한 년이다. 아버지 만나놓고서 속인다고 하는데 자기는 진짜로 기억이 안 났고 한참 가서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났어. 그러니까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니까 그걸 자기가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보여주는 건 대통령도 깊이 개입이 될 수 없다. 적어도 전두환. 뭐 이제 보면은 뭐 재밌는 것들 많아요. 당신의 신념으로 해서. 간첩 신경을 113, 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것들 늘 보고 다녔는데 내 친한 선배가 쓴 글이 어느 날 자기는 이렇게 반공 정신을 투척했고 강원도에서 살면서 삐나오면서 주소받았다 가지고 연필 받고 공책받고 하던 그런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를 잡아주면 자기를 간첩이라고 부르더라. 그 아저씨가 누구냐면 이근한한테 당했어. 이근한한테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김추자 뭐 김추자를 아시나요? 최 선생 김추자 네, 알죠. 알아요? 연식이 오르드셨네. 유명한 분이라 아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효리보다 훨씬 더 했죠. 효리보다 훨씬 가창력이 좋았습니다. 가창력 면에서는 뭐 아주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은 김추자가 간첩이다 하면 김추자의 춤 동작이 굉장히 현란했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라는 얘기할 때 그 들어보시면 거짓말이 100번쯤 나오겠지만 다 달라요. 그 뉘앙스가 다 달라서 거짓말, 거짓말 뭐 해서 다 느낌이 다르게 하는데 그 하면서 이제 숨통되게 하는데 그게 간첩 사인이라고 해요. 간첩 주제. 뭐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간첩 구호를 갖고 구호만 쫙 찾아서 해놔도 그게 재밌을 건데 왜냐면은 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자서하여 광명필자. 그거는 일상용어가 됐어요. 뭐 이제 뭐 이거 누가 했어 할 때 다들 그거 그냥 빨리 자서해서 광명 찾아. 그건 일상용어로 그렇게 썼고 하여튼 간첩 얘기 이제 쫙 표가 나오다가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사랑하는 애인도 알고 보니 간첩. 그런 구호도 있었고 그다음에 간첩 찾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 새드무비라는 영화, 오 새드무비 뭐 하는 게 있었는데 아침에 산에서 양복 입고 내려오는 자, 광화문 앞에서 중앙청을 치는 자, 술집에서 취한 김에 동무동무 하는 자 이런 사람 보면 국번 없이 113자 그런 노래가 있었고 그 임진택 선생이라고 판소리 하는 양반이 있죠. 그 양반이 이제 나보다 한 10년쯤인가?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판소리로 간첩 얘기를 만들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신발에 진흙을 묻혀 다니는 자가 아니라 진흙을 신발에 묻혀 다니는 자. 그래서 아니요. 진흙에 신발을 묻혀 다니는 자. 뭐 그렇게 이제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간첩 식별법, 간첩 그 같은 것들도 여기저기 그 많이 나옵니다. 여기 사진을 뺐지만. 이제 간첩 신고 대공상담 이런 거 하는데 간첩 신고는 최고 3천만 원까지. 내가 어렸을 때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무렵에 간첩 3천만 원이니까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불광동의 기와집이 한 400, 500만 원 정도 할 때, 1000만 원까지 안 올랐을 때예요. 그때 3천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 시점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간첩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니까 상금이 올랐어요. 50년대, 60년대는 간첩 잡았을 때 물론 이제 물가 그 계산해봐야겠지만 신고 그 상금이 20만 원? 그 정도예요. 그러다가 왜 그러니까 진짜 간첩이 풍기가 되니까 북에서 간첩을 살라 안 보내니까 이제 풍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첩 역사에서는 국회 프라치 사건 같은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 전에 반민특위 깰 때 생긴 사건이고 이 역사는 제가 따로 어디 유튜브에다가 해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 얘기는 길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례만 좀 보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우리 어렸을 때는 113 대공수사본부 또 책 거기 있습니다. 그런 책을 갖고 간첩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때 간첩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한번 전시했죠. 간첩 귀신 할머니 그 전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 간첩 영화 포스터들만 모아놔도 재밌을 겁니다. 여기는 그 여간첩 김수 간첩 중에서는 또 여간첩이 이제 유명한데 굉장히 재주 많고 배운 여자인데 하여튼 기구한 운명을 살았는데 사형당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우파 중에서 거물급인 조경희, 장숙희, 모윤숙 이런 사람들이 다 친 거예요. 그래갖고 구명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죽었는데 영화도 만들어지고 또 윤석열 씨가 배우로 나와서 연극 나와서 이제 크게 히트했었습니다. 간첩은 진짜 간첩도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룰 거는 조작 간첩의 얘기지만 1950년대, 60년대는 간첩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비전형 장기소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 김영순 선생님 그리고 김영식 선생님은 지금 남쪽에 계시고 이재용 선생님 북에 가서 여기 이제 간첩 중에서 제일 어린 간첩이에요. 장가 가서 이제 아이 낳고 지금 장사하고 계시고 최어종 선생님, 김인소 선생님은 살아계시면 돌아가셨다는 부고 기사가 안 났으니까 살아계실 수도 있는데 김인소 선생님은 아마 100살쯤 됐을 거고 최어종 선생님은 96, 7 되셨을 텐데 나하고는 제일 가깝게 지낸 간첩인데 최어종 선생님은 등치가 냉장고만 해요. 굉장히 큰데 머리는 비상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꼭 곰같이 생겼는데 곰의 탈을 쓴 여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이 두 양반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뭘 했냐면 이 양반들을 인터뷰를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형 장기수 인터뷰를 해서 책도 자료집도 있는데 이분이 팀을 짜서 집을 얻고 아예 그 집에서 인터뷰하기 위한 집이어서 한 1년쯤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해서 꽤 성과가 쌓여갔는데 갑자기 6.15 정상회담이 되고 이분들이 북으로 가시는 바람에 인터뷰를 못 끝났어요. 못 끝났는데 이 김인수 선생님은 머리 벗겨주고 이 두 양반이 같이 사는데 보면은 여기가 남편이고 여기가 마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은 하고 앉아서 손님 뵙대하고 차, 음식, 과자 그런 거는 다 김인수 선생님이 들고 나오는데 나이도 더 많은데 이 양반은 수전증이 심해요. 그래서 덜덜덜 손을 떨면서 이제 커피를 갖고 최정 선생님은 그냥 딱 받아 마시는데 뒤집어진 게 뭐냐면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린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만나서 했더니 이제 또 아무개입니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최정 선생님 어떻게 데뷔하셨어요? 했더니 나는 보통 간첩이고요. 이 양반이 무슨 공부자요. 이제 간첩들끼리도 이제 간첩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잘 안 써요. 공작원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간첩이라는 건 첩보를 수집하는 건데 우리 비전형 장기수가 한 100명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첩보를 넣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나는 비전행장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남북 간에 숨막히는 첩보점에 진짜 그 숨은 얘기를 다 듣겠다 했는데 들어보니까 사명이라고 한 게 들어가서 그냥 박혀서 살아가. 아주 특별하게. 최하종 선생님은 삼촌이 그 5.16 박정희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삼촌을 포섭해달라는 그런 사명을 갖지만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의 공작원이라고 된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 없이 거기 정착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해서 거기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어라. 뭐 특별한 공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급한 상황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해주는 거는 틀림없는 얘기야. 이렇게 이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간첩이란 말은 사실은 맞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 김선명 선생의 이 영상이 이게 기가 막힌 영상입니다. 뭐 이런 얘기 다 하다가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최장기세요. 세계 최장기세요. 45년 징역을 살았어요. 넬슨 만델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넬슨 만델라가 27년 살았거든요. 한국에 갔다 오면 반평균 깎아먹고 우리나라 비전행정에서 100명의 평균은 31년 4개월인가 그래요. 만델라는 평균 이하예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몬테크리스토 백작 앙골랑이라고 했었던 거. 이게 18년 살았나 17년 살았나 그렇고 파피용은 겨우 11년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45년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 총각 때 들어가서 73세 나왔는데 어머니가 94살이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여기 때문에 고생을 해갖고 어머니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번 봤는데 그게 참 기막힌데 이제 어머니는 그 눈이 안 보여. 근데 이제 이렇게 안아서 아들이 이제 옮기는 거 병원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종이장처럼 가볍더라고요. 어머니는 다 근육이랑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하니까 이제 얼굴 이렇게 만지면서 이게 정말 한국적인 장면인데 엄마 나 보여? 했더니 보여. 엄마 안 보이잖아. 했더니 마음속으로 다 보여.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70살 먹은 빨갱이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어른 말 안 들어서 그렇지. 이건 정말 진짜 이거는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오는 이놈아 네가 어른 말 안 들어서 이렇지 하는 얘기를 90 먹은 어머니가 50년 만에 아들을 만나갖고 야단치는 게 어른 말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러고서 동생, 그러니까 어머니 그거 한 30분인가 뵀대. 그러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안 전해줬어요. 그리고 북으로 가기 전에 어머니 산소에다가 성묘다 그 절이라도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기어코 어디 모셨는지를 안 가르쳐줘서 산 아래에서 이렇게 절하고 떠났습니다. 그 기막힌 사연이고요. 이게 이제 그 조작 간첩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는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시기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는 검거된 간첩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에서 몇 명을 보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남쪽 당국이 적발한 간첩인데 여기 보면은 상표가 이거네. 이거 뭐 사살된 사람들이 오다가 잡힌 사람, 사살된 사람들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다 넘어왔다. 육로건 해로건에 잡히는 사람은 그 넘어오다 죽는 사람은 얼마 안 됐던 거예요. 물론 넘어오다 잡힌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50년대하고 60년대 차이는 뭐냐면은 50년대는 내려와서 1년 있다 잡혔는데 간첩죄가 아니에요. 간첩 미수죄예요. 왜냐하면 간첩이란 건 정보를 빼내서 그걸 보내는 행위가 간첩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내려와서 정보를 빼는 건 없고 그냥 정착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집 없고 뭐 맨날 친구 만나서 그 관계 뭐 맺고 그 정도 한 게 간첩 미수예요. 그런데 나중에 60년대 후반쯤 되면은 와서 잡히는 게 일주일 있다 잡히면은 오래 버틴 거예요.
오자마자 잡혀요. 그래서 70년대에 가면 이 숫자가 팍 줄잖아요. 요거는 보통 이제 반공세력이나 거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7.4 남북공동성명이란 걸 72년도에 남북이 평화통일하자고 하는 그 선언을 하니까 그 신사협정을 맺어서 간첩을 안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간첩을 왜 안 보내게 됐냐? 보내는 족족 잡히니까 보내는 거예요. 남쪽의 반공태세가 강화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간첩 내려오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이냐면 6.25 때 의용군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6.25 무렵에 한 20살 남짓한 이제 그 젊은 사람들 그 군대 나갔다가 퇴각했다고 북으로 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그냥 또 의용군 아니어도 월북한 사람들도 좀 있었지만 대개 의용군 출신들이 이제 많이 늘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50년도에 늘려서 어때요? 몇 년 안 지났단 말이에요. 야, 너 오래간만이다. 어디 있었냐? 나 저 지천에 있었어. 난 영월에 있었어. 뭐 어디 있었어.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대충 넘어갔어요. 그런데 10년 지나면은 그 동네에서 야, 누가 안 보이는데 걔 내가 대구에 살았어. 걔는 뭐 저 광주에 있더라. 뭐 이제 이렇게 대개 리더에 어떻게든 걸리죠. 직업으로 연락하고. 그런데 15년 지나도 안 나타나는 놈은 뭐예요? 부근을 갖거나 죽은 거죠. 그런데 그 놈이 갑자기 나타나죠. 그게 간첩입니다. 그게 간첩인 거고. 그 다음에 왜 간첩 식병권 노래에 아침에 살면서 양복 입고 내려옵니다. 광화문 앞에서 지난층을 씁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물가를 모르고 남쪽 사정에 어둡고 뭐 이제 이런 게 간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첩을 많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남쪽 상황이 급격히 바뀌잖아요. 거기 적응을 못해. 어리버리하다 잡힙니다. 하도 간첩이 잘 잡히니까 또 검문 받아서 잡히고 이제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짝을 지어서 가면은 좀 안 잡히지 않을까. 검문을 피하지 않을까 해서 짝을 지어서 보내요. 그런데 짝을 지어서 보냈더니 여자가 잡혀. 왜 잡히냐? 간첩이 내려오는데 북에서 이삿짐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남쪽에서 다 그 가게 가서 시장에 가서 저 장만을 해서 살림집을 꾸며야 할 텐데 시장에 갔더니 신기한국 투성이야. 비용을 들고 사다가 그러니까 시꺼먼데 구멍이 나 있고 거기서 불이 올라와요. 거기다가 떡도 구워 먹고 국수도 끓여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한다고 꼬불꼬불한 국수도 끓여 먹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편해. 이북은 조개탕만 있었으니까 조개탕 위에다가 거기에 화덕에다가 뭐 밥 짓고 뭐 이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수평도 안 맞고. 근데 연탄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묻는 게 간첩이지. 그래서 그렇게 잡히니까 북쪽에선 간첩을 보내는 게 굉장히 목숨 걸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비용인데 이게 그 효율이 떨어지니까 보내는 족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을 안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연고지에 가면은 아는 놈이 간만에 났으니까 간첩을 달고 그 신고를 하니까 그 연고지 말고 비연고지에 보내라 했더니 더 어리버리한 거예요.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 30점 따고 들어가는데 지 동네에서도 어리버리하다가 잡히는 사람을 다른 동네 보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고지 공장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북쪽에서 나온 게 그 무렵에 주체 사상이 또 이제 막 보급될 텐데 말은 되게 멋있죠. 우리가 남조선 혁명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 인민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말은 그게 주체 사상에 입각한 남조선 혁명론으로 말은 멋있지만 거기에 입각해서 뭐예요? 간첩 더 이상 보내봤자 소용이 없다 하고 간첩을 안 보내요. 안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간첩을 잡으려고 기구를 많이 늘렸어요. 특히 언제 늘렸냐면은 68년도에 그때 1.1 사건 나고 울진 삼천 무장 공개 사건 나고 그러니까 북한 애들도 참 남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책만 보고 그 생각을 한 게 울진 삼척이 가장 낙후된 곳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곳이니까 거기 가서 혁명을 하면은 인민들이 공산주의를 다 지지할 것이다. 그러고 보냈다가 이제 이승복 어린이 사건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완전히 거기서 피작설하게 깨졌던 거예요. 남쪽의 반공태세를 확인을 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68년 그 무렵에는 무지 많이 보냈어요. 얼마나 많이 보냈냐? 나 비전행정교수 선생님하고 그 인터뷰하다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 이제 훈련을 그쭉 간첩으로 선발돼서 어느 날 당에서 불러서 남자선 내려가겠느냐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거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흥명해서 네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집에다가 적당히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밀봉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밀봉 교육을 시켜서 쫙 한 다음에 그런데 밀봉 교육을 이제 얘기하다가 그 밀봉 교육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제 하고 했는데 밀봉 교육을 이렇게 해서 뭐 몇 월 달에 당에 소환돼서 몇 월 달에 교육이 끝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난파 준 거는 한 6개월 후에요. 선생님이 말씀이 안 맞는데 이 기간 동안은 무슨 교육 받으셨어요? 근데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해 주기로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은 이거 한 박사 이거 기록 잘하셔. 예, 아니 뭐 잘해드려야죠. 이거 우리가 당에 보고할 거란 말이야. 자기들의 남쪽에서의 어떤 난파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다 당원들이니까 북에 혹시라도 가게 되면은 뭐 투쟁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활동 보고를. 그거 할 자료로 쓸 거니까 이거 잘 기록해야 돼. 아니 선생님 그렇게 당에다 보고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이건 얘기 안 해주십니까? 내가 따졌죠.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미치는 줄 알았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 올림픽이고 뭐 체육대회 보낼 때도 선수들 소집해서 처음에 못 만들고 그다음에 기량 쌓고 팀 전술해서 정말 그 전력이 피크에 올랐을 때 투입하잖아요. 그때 경기 내보낸. 그런데 그렇게 훈련 다 해놓고 6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미치는 줄 알았어. 아니 선생님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6개월 동안 뭐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거 오늘 보내나 내일 보내나 그거 대기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미치도록 가족도 보고 싶고 수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혁명에 문바치겠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상자탕자에 있는 것도 괴롭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돌아보니 배가 없어서 배가 없다는 게 뭐예요? 조선노동당 연락부도 공작선을 뭐 최고의 그 대남사업으로 하겠지만 공작선을 수백 척 운영하는 걸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물때도 보고 남쪽의 경기 상황도 보고 그렇게 해서 침투시키니까 이제 그 공작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짧으면 일주일 그 길게는 보름도 걸리고 해상에서 며칠 대기하다가 이제 또 포기하고 들어오는 데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배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첩을 많이 보냈으면 많이 훈련해서 많이 보냈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보내는 족족 잡혔다. 그러니까 그리고 간첩을 많이 보내니까 당연히 대공기구는 팽창했죠. 중앙정보부도 있고 방첩대도 있고 대공경찰도 있고 기구를 많이 늘려놨는데 이 자식들이 갑자기 간첩을 안 보내네. 70년대 초반에는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보냈던 간첩들 잡는 맛이 있었어요. 새로 신규 간첩은 안 와도 옛날에 보냈던 간첩들 이삭죽기는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몇 년 하고 났더니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간첩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다. 그래서 간첩 사건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시기를 보면은 대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조작 간첩이냐 원단 간첩이냐. 50년대 60년대에는 조작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뭐가 있냐면은 진짜 간첩이 내려왔는데 요 사람만 간첩인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간첩 반주 정도 주면은 될 거를 간첩죄로 사건을 키우느라고 뚫겨펴서 조작한 건 있었지만 핵심에 보면은 진짜 간첩이 늘 대개 있어요. 진짜 간첩이라는 거 보면은 뭐 무전기가 있다든지 난수표가 있다든지 뭐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권총이나 뭐 독점을 갖고 왔다든지 네, 그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간첩은 그러니까 그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 뭐냐면 50년대 60년대는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예요. 그런데 70년대 이후는 70년대 80년대는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나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뀌고 90년대, 2000년대로 들어오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돼요. 그러니까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나마 없어진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70년대는 60년대의 절반 이하죠. 80년대는 또 절반 이하죠. 90년대는 또 그거에 또 3분의 1로 줄었죠. 그나마 90년대에는 저기 사살 29명 중에 26명이 그 잠수함 사건,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 물에 걸린 사건이죠. 그걸로 그 돼서 숫자 채운 거지. 간첩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90년대에는 그런데 북에서 간첩을 재개하죠. 남쪽의 운동권 중에 운동권이 급진적이 되고 또 친북적인 주사파들이 나타나니까 야 이건 뭐가 되겠다 해서 진짜로 간첩을 다시 내려보내기 시작해요. 90년대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잡히지 않은 간첩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 많지는 않을 거고 대신 남쪽은 그럼 북쪽에다가 간첩을 얼마나 보내느냐. 그 대북 그 북파 공작원들 있죠. HID. 근데 그건 성격이 틀려요. HID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장공비처럼 파괴하는 거. 설상 파괴가 주임무지 어떤 정치 공작을 하고 대중을 획득하는 그런 그 임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첩보의 세계는 또 달라요. 그거는 그 영화 공작에 나오는 흑금성 같은 그런 세계가 있고 여기 비전형 장기들 중에서는 모란봉이라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김인선 선생 아까 거기는 무장공비로 이제 내려왔다가 하여튼 그 체포되는 거 교전 끝에 체포됐는데 자기들이 북쪽에서 국군의 이동 상황을 무전으로 통보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전을 땄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북쪽에서도 하여튼 뭐 남쪽 방첩대에 누구 진짜 간첩이 있었는지 아니면 통신 기술이 그때는 통신 보안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남쪽 그 통신을 감청해갖고 그거를 다시 여기다가 쏴준 건지는 확실하지 모르지만 국군의 이동 통로를 자기들이 받을 수 있었다. 그걸 확실하게 증언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정태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참 이건 진짜 간첩이에요. 근데 진짜 황당한 간첩 사건인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간첩 중에 한 분이에요. 지금 살아계시고 올해 90인가? 연변 동포예요. 연변 동포였고 북경대학 외교학과 1기생. 동기생은 중국 외상도 지내고 주울레가 조카 사위삼으려고 그랬었다는 양반인데 근데 이제 조선노로 수학하겠다고 고집해서 조선노로 나와서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좀 아랍인 같이 생겼잖아요 실제로. 알제리 혁명전쟁에 침출했었습니다. 중국의 공작원이 산업 나오고 하는 그 알제리 거기 갔다가 열병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제 변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중국 공작원 하다가 이제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구제불표해서 북한으로 왔고 북한에서는 제3세계 위기할 때 이제 이 양반이 그 아랍어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평양 외국어대학에 아랍어과 교수하고 아랍어 사전을 만들었대요. 그러고 이제 그 사진이 끝난 다음에 방에서 이제 그 연락부가 아니고 문화부에서 소환을 하더니 공작원으로 나갈 생각이 있느냐 나가라. 그래서 신분 세탁을 해갖고 해서 여기 이제 한국의 교수로 아랍인 교수로 들어왔는데 국정원이 뭔가 이상하다 눈치를 채고 추적을 해서 검거를 했는데 나는 북쪽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긴 정말 세계 최고급 지식인이에요. 실크로드 문제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한 스파이예요. 장기 복무. 교수가 돼서 10여 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첩이 잡히게 되는 과정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게 북쪽에 있는 관료주의 저 자식들도 정말 죽일 놈이다 나쁜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공적인 간첩이 그러니까 아주 고급 첩보를 빼내서 뭐 이렇게 하다가 걸렸으면은 그런 거보다 하겠어요. 근데 뭘 보내다 잡혔냐면 신동아 보내다 잡혔어요. 신동아
동안 기사를 보내다가 그걸 팩스로 호텔에서. 근데 그거 거기 무슨 뭐 하루 이틀 급한 게 뭐가 있어. 그거는 한 이틀만 기다리면은 뭐 북경을 통해서건 그 일본을 통해서건 다 받아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서울의 호텔에서 그 이제 남쪽에 파악한 북한의 어떤 공작원 그 연락소 그 전화 보내는 거 현장에서 맞았을 뻔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정규수 선생님 이 사건은 진짜 간첩 사건이에요. 진짜 간첩 사건이고 하여튼 흥정역에 대한민국에 간첩 최소 2만 명 있다, 5만 명이 있다. 이거는 뻥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마 남쪽에 좌교 안기부가 간첩이라고 딱지 붙이고 싶은 사람이 이 정도 숫자라는 얘기겠죠. 실제 뭐 고정 간첩이 아니고. 그러나 실제 이제 이한영 그 피격 사건 같은 거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북에서 내려서 죽은 거예요. 이한영이 누구냐면은 김정일의 차족한데 북한 그 호위층 그 내막을 여기 내려와서 이제 많이 퍼뜨려서 북쪽에 이제 기술적으로 처단을 합니다. 송조일 교수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흥미로운 건데 국정원이나 그쪽을 우습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깐수 사건 척도를 했는 거고 그 다음에 송조일은 좀 여러 가지 의심 가는 대목들도 있는데 그 북쪽에서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난 크다고 봐요. 북쪽에서 확인을 해줬을 가능성. 왜냐하면은 북쪽 입장에서 볼 땐 배신되니까. 북쪽에서는 그렇게 대우를 잘 내겠는데 여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난 이해가 가는 게 나도 미국에 10년 있었거든요.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괜찮았어. 그런데 이제 논문 끝나고 들어온다라고 하니 그거 비행기 표 끊어놓고 나니까 하루에 2배씩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말 귀국하기 며칠 전에는 미치게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 미치게 가고 싶었는데 이 양반은 30년을 있었으니까 뭐 훨씬 더 나보다 뭐 몇십 배 심하게 그랬을 것이다 했는데 난 송주일 선생의 분단 상황을 너무 우습게 봤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노동당에 가입한 것도 맞고 북에 갔다 온 것도 맞아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여기 북에 가면은 정치부 국무위원 대접 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장관급보다 이상이고요. 부총리급 배우 의전 받고 그랬는데 아씨 북쪽을 배신하고 남쪽으로 간단 말이야. 북쪽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껴서 그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난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거나 확실한 안기부에서는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분단 상황에서 난 송주일 선생이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가 북에 갔다 왔다, 당원이었다, 공표하고 들어왔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싸워야지. 그 박정희 악마의 시대에 북쪽하고 뭐 좀 연락했다. 우리가 김일성도 고무 찬양해야 할 편이네. 난 여기 화해를 하려고. 김일성 똘만이 좀 잠깐 했었던 게 뭐 지금 아니라잖아. 이런 거 품어야지. 이렇게 싸워야 할 문제인데 이 양반이 설마 알겠어 하고 들어왔다가 그러다가 그게 증거가 밝혀지니까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주고 국가범법을 폐지 못 시키게 만든 다 죽어가던 국가범법의 앰플 주사를 팍 놔준 그 사건이 됐어요. 이게 이제 제가 파악한 진짜 간첩이에요. 국정원 과거사위 할 때 내가 이 명단을 하여튼 다른 걸로 작성하고 니네가 더 보태다오. 그리고 빠진 거 있으면 더 보태줘. 집어넣을게. 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 더 있을 것 같은데 몇 명이 거진 다 찾았지만 몇 명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나머지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전기가 나오거나 권총이 나오거나 뭐 독침이 나오거나 난수표가 나오거나 암호표가 나오거나